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3월 6일 유튜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기지하고 DT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레지던셜 몰기지 에이전트로 14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지금 부동산 에이전트로 작년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가 몰기지고 그래서 전향하는데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가 가끔 모기지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자 추세라든지 은행들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가끔 언급드리고 유튜브 방송에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기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게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대부분 이제 은행 가서 받잖아요. 은행 비은행권도 있죠. 미국도 하드머니도 있고 그 한국으로 말하면 사채도 있어요. 그런 융자 시장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 북가주에서는 정상적으로 엔지니어 분들도 많으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으시죠. 정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으시면 진짜 마켓 이자에 따라서 잘 받으실 수 있고 어떤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은행에다가 미리 내야 하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자를 낮게 받기 위해서 하드머니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지를 하고 시작을 해요. 2포인트, 3포인트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께 시작을 하고 받아요. 그리고 early payoff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돈을 미리 페이오프를 하면 또 페널티식으로 돈을 받기도 해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받으시는 게 그 일반 우리 그 일반 부동산 모기지에서는 부동산 융자에서는 좋아요. 그러면 금융권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사시겠다고 하시고 캐시로 페이오프를 하시지 않고 융자를 받으셔야 된다면 최소한 몇 개월 이전에는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다가 보면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 뭐 인컴 서류뿐만 아니라 크레딧을 뽑았는데 자동차 융자 때문에 그만큼 융자가 안 된다든지 뭐 크레딧 카드에 대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DTI 걸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사전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딱 계약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융자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몇 개월 이전에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은행들이 보는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크레딧 뽑고 인컴 보고 하겠죠. 그러면 인컴은 보통 우리가 자기가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렌트 인컴이라든지 이런 모든 들어가는 그 인컴을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뭐 보너스, RSU 인컴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전제는 2년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너스를 받는데 한 번 딱 받은 건 은행에서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요. 2년 이상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분기별로 나온다. 그러면 한 분기가 남아있으면 뭐 7번밖에 예를 들면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익셉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냥 다음번 보너스를 받으시고 8번 다 분기별로 받는 보너스를 다 채우시고 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제일 인컴을 인정받는 게 좋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로스 인컴으로 계산을 해요. 왜 그로스 인컴으로 계산을 하냐면 그 부동산 부자들 있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부자들은 그 디프레이션을 다 시킬 수 있어요. 자기 정상적인 인컴에서 그 감가상각 이런 거 다 빼고 하기 때문에 뭐 세금을 좀 작게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금 그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그럼 총 벌어든 총 그로스 인컴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익스펜스 빼고 자기들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제출하실 때는 모두 그냥 그로스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뭐 2-year W2, 2-year tax return 이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만약에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종 업종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업종의 비즈니스 하나 시작하셨다. 근데 그게 2년이 안 된다 이러면 인컴 인정 안 해줘요. W2 인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애플의 엔지니어였는데 뭐 구글로 옮기셨다. 그 같은 동종.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엔지니어였는데 나는 엔지니어 그만두고 론 에이전트 할까? 부동산 에이전트 할까? 이렇게 옮기신 분들은 그거는 옛날 인컴하고 현재 인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줘요. 새로운 영역에서 2년을 쌓으셔야 돼요. 그거를 2년 인컴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옮기셨는데 옮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보너스 인컴, RSU 이런 거를 다 사인온 보너스, 사인온 그 보너스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잡 오퍼에 사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애플에서 뭐 예를 들면 1 밀리언을 받으시다가 보너스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근데 테슬라를 옮겨 가지고 그거보다 더 받는다. 그런데 옮긴 지가 3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 개월에서 3 개월밖에 안 돼서 첫 번째 페이 스톱밖에 없는데 기본 계약 사인 온 한 애뉴얼 샐러리는 300,000 불이다. 근데 나머지 700,000 불을 다 보너스랑 RSU로 대체가 되면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은행 마음이에요. 그걸 exception 받는다고 하거든요. "좀 해 줘. 나의 옛날 인컴은 이러니까." 근데 은행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그게 인컴이 되었고 집 사는 것도 무리해서 안 산다고 하면 exception 해줄 수 있어요. 또 너무 무리해서 '아 이거는 다 고려를 하고 그 인컴을 다 고려를 하고 집을 사네.' 이러면 자기들이 그거를 어 어프로브 안 할 수 있어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무리해서 이 사람이 expense를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그거를 어프로브를 해 주게 되면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은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은행들이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은행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실 때는 대부분 직장을 옮기시게 되면 그걸 고려를 하시고 근데 직장이 우선이죠, 집을 사시는 것보다는. 직장을 한번 또 옮기시면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좀 베니핏을 받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집 살 때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딧 인포메이션에서는 은행들은 이렇게 하드 인quiry라고 하죠. 완전히 다 뽑는. 거기에 보면 개인의 완전한 개인 파이낸셜 정보부터 시작해서 bankruptcy 히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것까지 주소 지금까지 미국에 사시면서 옮겼던 주소 히스토리 모든 게 다 나와요. 완전히 그냥 은행한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토리에 새로운 인quiry가 안 생기도록 만약에 그 제가 안 생긴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집을 사실 계획이 있는데 자동차를 살 계획이랑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괜히 그냥 자동차 뭐 인컴이 좋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적당한 자기 인컴에서 집을 사려고 대략 계산을 자기가 해 봤을 때는 '문제 없겠네.'라고 했는데 자동차를 딱 샀다. 그러면 그 5년 페이오프, 4년 페이오프, 3년 페이오프지만 그 먼들리 페이가 그 대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DTI 계산할 때그 조금 집 사야 할 수 있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용 금액이 좀 줄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동차를 사시 집을 사는 과정 중에 자동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그걸 좀 연기시키시는 게 아무래도 융자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고런 내용들이 크레딧 뽑을 때는 은행들이 다 보니까. 그리고 크레딧을 한 번 뽑는 거는 절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거기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좀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로직들은 그냥 크레딧 컴퍼니 여기 보시면 에코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 미국 3대 여기에서 다 받아요. 그래서 점수가 다 틀려요. 얘들이 제공하는 그 로직은 다 틀려요. 틀리고 스페시픽한 로직들은 제공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제공 안 하죠. 자기들 어떻게 그 크레딧 계산했는지. 물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쓰는 패턴하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다 계산하는 방법 알려줘서 잘 쓰고 잘 갚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용한 범위에서 크레딧 카드가 예를 들면 뭐 만 불이 리밋이다. 그러면 만 불씩 꽉꽉 쓰면 애들이 점수를 안 주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 리밋에 꽉꽉 채우는데 절대 점수가 계속 떨어져요.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크레딧 카드 여러 개를 만약에 만 불, 만 불, 만 불 있다면 대부분 다 30% 안쪽으로 조금씩 쓰세요. 2,000 불씩 3,000불 안쪽으로 쓰시면 대부분 크레딧이 좋게 쌓이지 나쁘게 쌓이진 않아요. 하나에 몰빵을 해서 '나는 여기 점수를 많이 쌓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리밋을 많이 늘려 놓으세요. 인컴 대비 그 리밋을 막 3만 불, 4만 불 아니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나머지 크레딧 카드를 정리를 하면서 한 카드로 밸런스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5만 한 뭐 4개 가지고 있었는데 3 개를 클로징하면서 하는 걸 옮기면 4만 불, 5만 불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카드에 몰빵을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죠. 보통 우리 뭐 한국 가실 때 비행기표 끊으시고 뭐 휴가 가고 막 다 맞물리면 잘못하면 50% 이렇게 넘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때 점수가 확 까질 수 있어요. 점수가 확 내려갔을 때 크레딧 인콜이 딱 되면 그 점수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아 나 옛날 좋았는데.' 이렇게 해도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크레딧 인quiry를 받으실 때는 오랫동안 그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을 적당히 조절하시고 보통 한 2개 분기 이상 정도 조절하시면 점수가 자기 원래 옛날 점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런 거를 기억을 하시고 크레딧 인quiry를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employment verification은 은행들이 직접 해요, 보통.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그 렌트를 살고 계시면 이 렌트 베리피케이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들이 렌트 베리피케이션은 짧을 때는 은행들이 확인해요. 근데 뭐 계속 돈 낸 기록이 온 타임에 낸 기록이 12개월 이상 꾸준하게 있고 이러면 그냥 그걸로 보통 대체를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employee verification은 HR 컨택 인포를 주면 은행들이 다 확인을 해요. 이거 과거에는 서프라임 이전에는 서류를 다 주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아니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이거를 대행해 주는 third party 전화번호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HR도 이거 우리가 다 안 해줘 이래 가지고 third party에다가 이제 대행을 해주죠. 그래서 HR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employee verification 하는 전화번호를 줄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내부 웹사이트에. 그거를 제공해 주시면 은행들이 employee verification 해요. 제가 여기서 이 항목 중에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는데 반드시 자기가 휴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크게 떠나는 자기가 일을 하시다가 크게 떠나는 크게 이렇게 오퍼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패밀리 리브라든지 출산 때문에 출산 휴가라든지 퍼스널 리브 뭐 가족들이 아파서 메디컬 리브를 떠나 이렇게 하실 때는 집을 사실 때 이게 만약에 HR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됐다 이러면 이거 돌아올 때까지 융자를 안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출산 휴가 가시거나 이럴 때는 그 융자를 마치시고 가시는 게 유리해요. 이거 중간에 확인이 되면 융자가 안 되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하고 이제 클로징 코스트 및 관련해서는 여기서 세세하게 항목들을 정리를 하기는 조금 시간상 부족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운 페이먼트는 은행들이 그 사람 인컴 대비 이 정도 금액을 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인컴이 베이에 사는데 5만 불밖에 안 돼요. 5만 불밖에 안 되는데 집을 다운하는 금액이 밀리언이 있다. 막 2 밀리언이 있고 뭐 2.5로 사는데 2 밀리언 다운 금액이 있고 50만 불 융자 받잖아요. 그럼 은행이 봐서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확인해요. 그리고 신고도 해요. FBI 신고할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다운 페이먼트는 은행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내용이다. 탈세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데파짓되고 이런 내용들을 은행이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기가 소스를 충분히 프로바이드 하고 있고 그 서류를 주실 수 있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만약에 뭐 한국에서 특히 전세자금,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미국 애들 이해를 못해요. 이게 전세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다운페이로 사용하겠다 이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는 미국 입장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서류 다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을 하면 서류에 시큐얼 데파짓이잖아요. 그럼 시큐얼 데파짓은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한다? 얘들이 그럼 안 되지. 예,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 못해요. 전세 자금 가지고 오실 때 주의해야 되는 그런 거, 라지 데파짓 그런 내용 그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음, 기프트 머니 특히 부모님들께 도움받는 그 기프트 머니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되고 대부분 다 은행들이 기프트 머니 기프트 레터에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인하시고 그만큼 우리 준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안 돼요. 예.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어디셔널 타겟은 보통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문제가 안 될 건데 만약에 비자 상태로 여기에 계신다. 비자가 다 만료하는 데 가까이 남아있으면 은행들이 융자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항상 비자가 남아있는 그런 기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 내보시고 문제가 안 된다라고 확인하시고 융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집을 사실 때 미리 서류를 내보시고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은행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 DTI라고 하는 Debt to Income Rate인데 이거는 왜 은행들이 중요하게 생각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의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42%를 우리는 넘으면 안 해준다. 융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뭐 36%, 38%의 총 자기 그로스 인컴의 그 정도를 넘으면 우리는 안 해준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여러분들이 DTI 쳐보시면 계산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인컴 대비 얼마 정도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인컴에서 익스펜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융자를 신청할 때 대략적으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신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 DTI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 대부분 익스펜스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프론트랑 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론트는 뭐냐 하면 그냥 하우징 인컴만 보는 거예요. 하우징 익스펜스만 보는 거예요. 하우징에서 나가는 대부분 expense는 모기지 원금, 이자, property tax, insurance, 그다음에 융자 금액이 80% 이상이 되면 집 purchase 금액에 미국에서는 인슈런스를 사셔야 돼요. 모기지 인슈런스라고 PMI 같은 거 사셔야 되는데 여기 베이 쪽에는 많이 필요하지 전보니까 전보는 이런 거 안 해주는 은행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융자 금액도 한계가 있어요. 이걸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뭐 근데 이제 체이스는 조금 그 금액이 높아서 만약에 음 자기가 좀 융자 금액이 많은 금액을 20%보다 작게 하시고 집을 사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으면 체이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바뀔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해 주지만 뭐 자기들이 인제 지금 긴축 상태로 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좀 까다롭게 볼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어 확인하시고 미리 집을 사시기 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OA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모든 집에 관련돼서 expense는 어 그 하우징 expense는 DTI에 포함이 되고, 그게 어 프론트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프론트는 얼마, DTI가 얼마냐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절대 은행들이 양보 안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높으면 절대 은행들이 exception을 안 해 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케이스는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옛날 인컴들이 항상 1년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옮긴 상태에서 밀 년이 이상 될 수 있는데 그 아직 인컴으로 히스토리가 없어서 인컴으로 사용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너스도 아직 안 받았고 RSU도 아직 이슈가 안 됐고 뭐 이런 경우에서 어 집을 사시는데 DTI가 조금 넘었다. 그런 건 exception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에서는 은행들이 직장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넘었다라고 하면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항상 좀 자기 그 인컴에 맞게 안전하게 그 금액 안에서 융자를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기가 보통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 그런 거를 한번 먼저 리뷰한 상태에서 서밋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백 웨이션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크레딧 카드, 뭐 오토 론, 리스 페이먼트, 스튜던트 론, 퍼스널 론, 뭐 차일드 스포트, 알라모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알라모니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금액들이 또 그 외 금액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집 관련되어서 다른 익스펜스, 만약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뭐 모기지가 여러 개겠죠. 뭐 이런 건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에 맞는,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시면 이런 거는 신경 쓰시 경험이 있으신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처음 사시는 분들은 지금 월세 살고 계시니까 자기의 DTI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미리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